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음식 메뉴가 있다면 바로 국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 3법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국수 자체가 원래 불량이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어제 이완구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처음 대비했는데 만만치 않은 내공을 지닌 여야 중진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고영신, 이상희, 김철근 교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고영신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해찬 의원, 지금 19대 국회 최다선 의원 아닙니까? 육선 의원이시죠. 네, 예. 육선. 총리도 국회의장보다도 선수가 많습니다. 있죠. 근데 원래는 대정부 질문에 초재선들한테 좀 양보하는데 어제는 직접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향 후배를 좀 챙겨주려고 그랬을까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해찬 의원뿐만 아니라 예. 이재호 의원도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도 나왔는데 두 분이 누구냐? 이해찬 의원은 친노의 좌장이고 네. 이재호 의원은 비박의 좌장입니다. 두 좌장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해찬 의원이든 이재호 의원이든 네.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 친노와 비박의 현 정권에 대한 시각,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중진을 내세운 것이죠. 특히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기 내각, 이완구 내각의 데뷔전을 치르는 또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최중진, 좌장을 내세워서 친노와 비박이 우리 입장이 박근혜 대통령, 이 현 정권을 보는 시각과 입장이 이거다. 이걸 분명히 전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것은 부작위 현 정권의 부작위한 살이다.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그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서 현 정권의 정통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또 하나는 그것을 자기가 국정원장이 서울시장 부시장으로 계셨죠. 그때 원세훈 그 국정원장을 그 밑에 있었을 겁니다. 부하 직원으로 부하 직원이 아마 있었는데 국장급 정도 그 사람이 싶네요. 그런 일을 혼자 할 위인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사람의 평가는 그 개인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첫째 말하자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를 야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하자면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또 하나는 원세훈 국장이 혼자 할 일이 못 된다. 그럼 배우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배우는 누구겠습니까? MB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으로 또 화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노련한 이해찬 의원이 앞으로 후반전에 대비해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총선에 대비해서 이미 고리를 걸어놓은 거다. 큰 틀의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2주년 되는 날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퇴임 2주년을 맞아서 큰 줄기에서 특히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고리를 걸었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24년 국회의원 생활을 했었죠. 육선 의원이시니까 이해찬 의원의 그 대정부 질문을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진보 세력의 전면적인 전쟁 선포가 시작됐다라는 부분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헤게몬인데 첫 번째 진보 세력의 어떤 전략적 전술이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문재인 당대표가 2월 8일 전당대회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이해찬 의원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질문의 요지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그리고 통진의 회사에 대한 부당성 이걸 지금 걸고 넘어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결국 진보 세력이 이로 인해서 상당히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진보 세력의 결속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이 결속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차기 대권까지 진보 세력이 그 소위 대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먼트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문재인 이해찬의 진보 세력의 전략적 연대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차제 이 기회를 차지하자라는 진보 세력의 결속에 대한 이니시티브, 즉 주도권을 새정치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해석이 재밌습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정치 헤게모니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뭐냐면은 나는 좌파적 시각과 이념과 철학이 아직까지도 뚜렷하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친노의 좌장은 나다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친노의 좌장이 어떤 형태든지 당권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당대표가 됐단 말이죠. 그러나 이해찬 육선의 중진 의원으로서는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렇죠. 분석이십니다. 친노의 좌장은 내가
소위 말해서 오너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당 대표를 저게 넘겨주니까 내가 쓸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예. 더군다나 충청권에 있어서 이완구 총리의 약진이 지금 불어붙을 뻔한 상황에서 잘못하면은 정치적 입지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충남 거죠. 청양 또 고향도 같습니다. 고향도 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 측면에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나는 해결문을 잡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내가 악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네. 완전히 밀릴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좀 작용됐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두 가지로 해석이 예. 참 흥미로운 게 2012년에 총선을 주도한 것이 당시에 이해찬 의원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의 공천을. 근데 그때도 문재인 의원이 대선 후보로 이제 나서고 있었고 서로 간에 문재인과 이해찬이 다시 복귀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나란히. 예.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아, 다르게 보십니까? 예, 이해찬 의원이 사실상 문재인 대표에게 그 당대표 나설 걸 권유했고 또 실제로 그 그랜드 그 디자인을 다 뒤에서 그 바둑알을 놓은 사람이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뭐 경쟁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중도적 행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묘소도 가고 그다음에 그 국회에서 표결도 참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집토끼 단속을 하는 강력한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아직도 그럼 문재인 대표와 이해찬 의원 사이에 동맹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당연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경쟁 거고요. 관계라고 이제 이상희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예. 거고요. 경쟁적 동반자 관계를 아, 봐야 되겠죠. 예. 아니죠. 저는 이제 그냥 바둑알 놓는 사람이에요. 근데 숨어 있지 않고 이제는 내 목소리도 좀 내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다선 중진들이 그 보통 이제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건 두 가지 경우입니다. 국회를 그만두게 될 경우하고 두 번째는 내각에 대해서 기강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아, 예. 이럴 때 이제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강과 특히 이제 2기 내각이 출범하고 있는 상황 3년 차에 예. 소위 말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친노의 대표 좌장, 그다음에 친이의 대표 좌장이 나서서 3기 그 2기 내각에 대해서 3년 차에 대해서 뭔가 비판할 건 하고 또 방향타를 좀 정해주고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나선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해찬 의원의 개인 성격이 사실은 네, 장난 아니시죠? 네. 버럭해찬입니다. 예. 저 별명이 버럭해찬인데. 예, 저도 2002년 대선 때 예, 같이 사무실에서 컵라면 먹다가 취할 뻔했어요. 네. 예, 그런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육선 중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초선 의원 때 하던 거하고 똑같이 네네네. 나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강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예. 실제는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거죠. 고향이 또 충남 말씀하시죠. 아니요. 예. 왜냐하면 김 교수 말씀 제가 일견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해찬 총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문재인 당 대표를 만드는데 뭔가 바둑알 역할을 했고 전략적 포석을 깔아주신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에 어떤 좌파적 그러니까 진보적 시각이 분명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념과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분명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결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새 정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면 과제가 외인 확대거든요. 외인 확대를 위하면 중도를 안아야 되는데 문재인 당대표 입장에서는 대권도 바라봐야 되고 당 지지도 높여야 되고 넓혀가는 과정에서 자칫하면은 소위 말해서 진보적 색깔이나 이념적 색채 이런 부분이 바래질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점도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저도 예. 저 이해찬 의원 얘기만 하는데 이재호 의원 얘기 잠깐만 할게요. 이재호 의원이 어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개헌은 권력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막아도 안 된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블랙홀에 대해서 정면 반박한 것이고 예. 무능한 정권보다 더 나쁜 정권은 거짓말하는 정권이라고 해갖고 그 세금 문제, 이 예, 예. 증세 문제를 거론했는데 사실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무성 대표가 본인이 직접 하기는 어려운 내용이기 네네. 때문에 예. 이재호 의원을 통해서 쓰리쿠션 내지는 간접적으로 대통령 들으라고 한 게 아닌가. 아, 그래서 내보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해찬 의원의 평소의 어법 별명대로 버럭해찬 맞습니다. 맞고 뭐 당한 사람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고향이 또 충남 청양고추로 유명한 청양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완구 근데- 총리하고 같이. 예. 예. 근데 동양 후배인 이완구 총리한테는 그렇게 맵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황교안 법무장관한테는 정말 맵게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완구 총리한테는 이제 자기가 먼저 선임 총리죠. 선임 네네. 총리로서의 경험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됐기 때문에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아 있는 시점에서 총리를 제대로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총선 불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권유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장관 같은 경우는 통진당 해산 있잖아요. 네. 이해찬 그 의원이 학생운동 시절 재야 이런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면 통진당 그 당원들 핵심 지도부 사람들하고는 학생 때부터 굉장히 연관관계가 많은 거죠. 예, 예전에 뭐 이런 신림동 서울대 앞에서 그렇습니다. 예, 운동권 서점 운영하셨던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그런 시각에서 한마디 좀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더군다나 육선에 법무부 장관이 나왔을 때 뭔가 좀 그 기강이랄까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좀 그 압도하는 이런 걸 좀 하려고 하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네네. 실제 나타난 그 양상은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별로 좋지 않다. 좀 점잖지 않은 그 모양이 생긴 것 같아서 네네. 본인의 의도와는 다른 표현들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해찬 의원이 어제 한 발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대해서 이건 국가 원수가 쓸 언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이제 한 보수신문 조선일보 보니까 원래 막말은 그 부적절한 언어의 원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팔면봉에 나왔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법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확 갈리지 않습니까? 뭐 예. 노무현 대통령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막가자는 겁니까? 뭐 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적 지도자들, 즉 그리고 이 대통령의 언어는 사실상 정제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퉁퉁 부은 국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그 말의 진위와 배경은 차치하고더라도 그 어법에 대한 단어 그 자체가 대통령이 쓰는 단어 그 자체는 상당한 참모들의 논의를 거쳐서 이제 정제돼서 선택이 되어집니다. 네. 근데 그날 보면은 원고를 읽지 않으셨어요. 원고를 읽지 않고 그냥 마이크에서 바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그거는 참모들이 적어주는 내용이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조금 사려 깊지 못했다는 부분이 왜냐하면은 퉁퉁 부은 국수가 자칫하면 사회 문화에 상당히 영향이 끼칩니다. 그 부분이. 네. 그 부분이 끼치기 때문에 이제 단어 사용이 대통령이 참 이 고독하다밖에 볼 수 없는 게 이제 그런 사용까지도 좀 약간 비판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아니 이게 단어도 단어인데요. 퉁퉁 부는 국수 단어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경제가 불쌍하다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경제를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본인 아닌가요? 예.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인데 마치 제3자에 논평하듯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예. 국민이나 야당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본인의 책임 없는 것처럼. 그 점이 더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네. 이런 질문 드리는데 지금 최근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또 비극적으로 뭐 결말이 났습니다만 당시에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네. 이런 얘기가 검찰 조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국정원 공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원세훈 전 원장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고 지금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죠. 예. 이분이 바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분인데 예. 그 당시 가장 화제가 됐고 언론 그 많이 보도된 게 이 명품 시계 논란이거든요. 예, 봉화 마을에 명품 시계 찾으러 가자 뭐 이런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그걸 이제 논두렁에 버렸다 예. 해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런 사실도 없고 그런 내용이 검찰로서는 발표한 적도 없는데 예. 그걸 국정원이 공작 차원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게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예. 증언이란 네네. 말이에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얘기한 내용이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국정원이 또다시 정치 공작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을 폄훼했고 예. 그 결과적으로 뭐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든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사망으로까지 이렇게 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 당연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예. 아까 이해찬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대선 개인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에 있어도 원세훈 국정원장 혼자 그 할 만한 유인이 못 된다 했을 때는 배우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국정원에 대해서도 그 당시 이명박 정권 때인데 말하자면 촛불 시위라든가 이런 거에서 정권의 위기 상황으로 간 상황 속에서 예.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그 말하자면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정치 공작적인 차원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간단치 않게 앞으로 크게 비화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확대 해석해서도 안 되고 침수봉대해서도 안 되는 문제다. 왜? 전직 대통령 죽음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법리적으로 굉장히 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죠. 수사 전문가니까 뛰어난 분인데 어떤 전문적인 증거 또 예를 들어서 실체적인 명확한 증거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것도 언론에 대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있었으기보다도 저는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사적인 이익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진술의 내용과 신문에 나온 보도 내용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중차한 문제인데 내용을 본다 그러면은 고급 시계를 버린 건 사실이에요. 버린 건 사실인데 그것이 다 그렇고 논두렁이 버렸다. 이 논두렁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두렁이 버리든 쓰레기장에 버리든 어디 하천가에 버리든 버린 것이 과연 지금 현재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공익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어떤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정말 국정원이 그런 공작을 했다 그러면 저렇게 사회의 사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왜? 이건 진짜 말씀을 드렸듯이 전직 대통령 죽음과도 관련된 부분이고 자칫하면 이 사회가 공익을 기일하고 굉장히 갈등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했으면은 명확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규 중수부장이 전 중수부장이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한 겁니다.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증거를 지금 제시를 안 했지만 자기는 많은 증거가 있다는 듯이 또 추후에 밝힐 수가 있다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단초가 돼서 예를 들면 단초가 돼서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든가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증거를 내놓을 수도 있고 이 사건의 파장이 훨씬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저 국정원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관련돼서 시계 부분이 공작이 됐다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그냥 이인규 국정원 중수부장이 언론에 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뭐 이인규 법으로 다 알 건데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논두렁에 버렸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망신 주기 위한 공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더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그러니까 정보위나 뭐 법사위나 이런 데서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또 죽음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뭐 이상희 교수님 말씀대로 좀 신중한 문제고 일단 버린 것은 사실이고 그건 노 전 대통령이 진술한 것이고 논두렁이 추가된 거죠. 국정원의 작품이라면 바로 논두렁이 작품일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 나온 뒤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주제를 옮겨서 지금 이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개파의 기억자도 안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석 사무부총장에다가 김경엽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수석 사무부총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예민하고 중요한 자리입니까? 실질적으로 실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자리죠. 물론 앞으로 이제 공천에 관련된 그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나 현 시점에서 보면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단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주는 게 유리하지 남의 사람이 앉아주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이제 인사에 대한 문재인 당대표의 그 인식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결국 이제 새정치국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비주류 쪽의 반발이 결국 빌미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서 문재인 당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소위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밥거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더 민감하게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 뭐 문재인 대표가 탕평 인사, 외관상 그런 통합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이 김경엽 수석 부총장 임명하는 것을 보면은 친노 진심 본색이 다시 드러난 거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선 때도 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애매해지니까 막바지에 룰까지 변경하면서 결국 당권을 잡은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왜 당 대표가 됐습니까? 당 대표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친노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문재인 의원을 당대표로 밀어붙인 것이고 또 문재인 의원은 내후년 네. 대권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이 당대표가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무릅쓰고. 네. 그러면은 결국은 내년 총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 세력을 많이 확보하고 네. 공천을 주어야만이 당대표가 되고 대권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친노가 핵심적인 말하자면 뭐 사무총장이다 뭐 이렇게 별 영향력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책의 의자. 네. 모양새는 갖추되 실질적인 권한. 말하자면 핵심적인 권력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번에 본색을 드러낸 거라고. 예, 아니, 친노의 본색이 드러났다. 당이 좀 있어봐서 예. 아는데요. 예. 수석부총장 자리가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직부총장이 있어요. 조직사무부총장이 있는데 조직사무부총장이 사실상 공천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자리가 될 예.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 박영선 비대위원 할 때 측근을 조직사무부총장에 임명했다고 해서 굉장히 친노가 반발하고 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수석 사무부총장 임명에 제동을 건 것은 네. 아마 제가 느낌으로는 문재인 대표에게 수석 사무부총장 임명권을 주고 조직 사무부총장은 아마 비노가 가져오는 네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조직 사무부총장 인선이 지금 아직 현재 안 돼 돼 있습니다. 있죠. 안 돼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석 사무부총장 임명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공천 관리니 뭐 당을 장악했니 이렇게 보는 것은 예.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한상진 예. 서울대 명예교수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대선 평가위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얘기가 문재인 대표가 친노를 멀리 할수록 성장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대로 가면 지난 대선 때 얻었던 48% 예. 이상은 절대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한상진 교수가 한 얘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얘기죠. 결국 개파의 숫자가 너무 서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선 평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대선 실패 요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도 결국 개파에 매몰되면은 차기 대권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네. 문재인 당대표 이게 세게 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당직 인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비주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맞아요. 견제적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인사 자체를 공평하지 못할 때는 우리 비주류는 언제든지 당신의 비토 세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시그널을 던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당대표가 되면 던질 줄 알아야 된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네. 것이죠. 자꾸 나는 건물을 10층 올리기 위해서 1층의 경감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 친노는 내 세력을 만들고 여기에 네, 대해서 네. 베네핏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생각 갖기면 결국 개파 수장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더라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넘어서야 되는 것이 바로 친노 부분인데 최근에 또 박원순 서울시장 대권 지지율에서 차기 주자 지지율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치권과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공무원 연금이 있어야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 사회로 들어올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원순 소신 발언이니까. 시장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를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예, 저도 잘 공무원들의 이해가- 희망이 꼭 네. 퇴직금, 물론 퇴직금을 깎아서 좋아할 공무원은 없지만 네. 퇴직금만이 희망이 아니죠. 공직에 대한 어떤 애착도 있는 것이고 또 직업 안정성 여러 면에서도 공직이 갖고 있는 그 프리미엄도 네. 많은 거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되는 것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도 이 공무원 연금 문제는 무슨 특정인 여야를 떠나서 이건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지금 뭐 올해도 아마 3조 원 정도가 국가 예산에서 지원할 겁니다. 올해 예산에서도. 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그런 공무원 연금 문제가 개혁되지 않을 가지고는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재정 문제에 있어서 아주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국민 간의 유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또 말할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된 사항인데 네네. 박원순 시장이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의 어떤 제동을 걸던 발언하고 나선 이유가 예. 지지율이 1위가 그러니까요. 떨어지니까 그것이 좀 조급해서 그 그런 건지 서울시- 아니면 공무원 예. 뭐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뭐 서울시장이 영향력이 크고요. 그분도 뭐 말할 자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국회라든가 정부에서 논할 사안이지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러쿵 저러쿵 할 만한 또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또 예. 그런 안을 제시를 했으면 또 대안도 제시를 네네네.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좀 늦추자하면 그러면 그 예산이라든가 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건 아무 내용은 없어요. 저 좀 그래서 아리송합니다. 좀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정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건 또 어떤 건지 서울시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한 걸까요? 끝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왜 안 해도 될 얘기를 해서 네. 긁어부스럼을 내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아니면 철학에 좀 현재 시대하고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 공적 부분이요. 2012년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48.8%입니다. 그 얘기는 회사로 치면은 관리 부분이 50%고 네. 영업하고 생산 부분이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과연 50%의 생산과 영업 가지고 그 회사가 성장을 하겠습니까? 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네. 경우는 공적 부분이 39%밖에 안 되고요. 일본도 41, 2% 수준입니다. 근데 급속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공적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공적 부분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네. 빨리 그것을 개혁해야 되는 게 그 개혁의 첫 1번이 공무원 개혁, 연금 개혁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시간을 늦추고 네네. 뭐 공무원들이 그 뭐 우수한 인력이 네. 들어오려면 뭐 좀 더 늦춰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좀 나이브한 접근. 네. 이건 좀 대선 후보로서 앞으로 예. 상당한 공격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간 관계상 이게 참 더 논의할 수가 없어서 예, 이 얘기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도대체 박원순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저희도 자리 한번 모셔서 한번 여쭤볼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